1919년 3월 1일 오후 서울 한복판에서 만세 소리가 터져 나오던 그날, 압록강을 코앞에 둔 국경마을 의주에서도 같은 문장이 소리내어 낭독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1000리도 더 떨어진 곳, 걸어서는 열흘이 넘게 걸리고 경의선 기차로도 한나절이 걸리던 곳입니다. 전화도 전보도 총독부 손안에 있었고 조선 사람이 만들던 민간 신문은 이미 모두 폐간된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의주의 선언식을 이끈 사람은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한 명인 유여대 목사였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대신 국경마을에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 물어야 할 것은 누가 먼저 외쳤느냐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짜인 계획과 그 문장이 대체 어떤 길을 타고 국경마을까지 닿아 있었느냐입니다. 우리는 그해 3월의 만세운동을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기록을 들여다볼수록 놀라운 것은 규모만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총독부가 통신과 인쇄를 손에 쥐고 있던 식민지 땅에서 서울과 평양과 의주와 선천과 원산에서 같은 날, 같은 문장이 소리내어 읽혔습니다. 서울에는 날짜와 선언서를 준비한 민족 대표들이 있었지만 그 종이와 소식이 지방 구석까지 퍼져나간 길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뒤늦게 붙잡혀온 사람들에게 조사관들은 하나같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소식을 대체 어디서 들었느냐고. 그런데 조서에 되풀이되어 나오는 대답 가운데는 어느 비밀 결사의 이름이 아니라 해마다 겨울이면 어김없이 열리던 아주 오래된 모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웅담을 하나 더 얹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갈 자료는 대부분 지독하게 지루한 문장들입니다. 총독부가 남긴 재판 기록과 신문조서, 그리고 선교부와 교회가 해마다 써보낸 보고서 같은 것들이지요. 거기에는 뜨거운 구호 대신 날짜와 지명과 직업이 건조하게 적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건조한 문장들이 연구자들은 오래전부터 짚어왔지만 우리에게는 좀처럼 알려지지 않은 그림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 문장들을 이어 붙이면 잘 보이지 않던 통로가 하나 드러납니다. 그날의 소식을 실어 나른 길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비밀 결사나 지하 조직만이 아니었습니다. 천도교 교구만과 학생들의 발길과 나란히 매년 겨울이면 어김없이 열리던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서북 지역에서 그 길의 출발점 가까이에 있었던 것은 집회도 선동도 아니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예배당의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계절입니다. 한겨울은 농사가 멈추는 시기였고 조선의 시골 사람들에게는 한 해 중 몸이 비는 때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방 교인들은 이불과 좁쌀을 싸들고 도시의 큰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씩 머물며 성경을 배우던 자리, 그것이 바로 사경회였습니다. 선교부가 조선 교회에 심어놓은 제도였고 선교 보고에 따르면 한 해 참가자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고 전해질 만큼 큰 겨울 행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배웠느냐가 아닙니다. 어디로 움직였느냐입니다. 겨울마다 지방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다시 지방으로 사람이 왕복하는 정규 노선이 이미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노선의 마디마다 예배당이 있었고 예배당마다 밥을 나눠줄 아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조선 사람들의 발밑에는 이미 촘촘한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지도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누구에게 밥을 얻어먹고 누구를 통해 소식을 전할 수 있는지 아는 것, 그것이 진짜 길입니다. 사경회는 수십 년 동안 해마다 그 길을 다시 밟아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통신망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이 언젠가 그렇게 쓰이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19년 1월과 2월, 사경회 계절이 한창일 때 그 길 위에는 두 가지 소문이 함께 실려 다녔습니다. 하나는 고종 황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멀리 파리에서 열린다는 회의 이야기였습니다. 소문은 사람의 입을 타야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겨울,
조선에는 서로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전국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정보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관계가 먼저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서입니다. 1919년 3월 1일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달력을 맞춰보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3월 2일은 주일이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날짜가 사실은 그해 봄의 속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왜 결정적인지는 당시 조선 땅의 사정을 알아야 보입니다. 헌병과 경찰이 사람 모이는 것 자체를 감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서너 명만 모여도 무슨 일이냐는 물음이 따라붙던 때에 따로 소집하지 않아도 사람이 저절로 모이는 자리는 몇 되지 않았습니다. 닷새마다 서는 장터, 그리고 읍내 예배당의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배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아무런 설명 없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계산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전날 서울과 평양에서 벌어진 일을 들은 사람이 그 예배 자리에 단 한 명만 앉아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기 전에 소식은 이미 마을 전체의 것이 되었습니다. 광고 시간에 짧게 한마디, 예배 뒤 마당에서 몇 마디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자리 잡은 읍내마다 같은 시각에 열리는 회의장이 하나씩 있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그 뒤 재판정에서 판사와 검사가 집요하게 물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누가 소리쳤는가가 아니라 소식이 어디로 흘렀는가였습니다. 여러 대답이 오갔지만 조서에는 이런 문장이 거듭 등장합니다. 교회에서 들었다. 사경회에서 들었다. 예배가 끝난 뒤에 들었다. 세 번째 단서는 종이입니다. 인쇄된 독립선언서는 2만 장 남짓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는 사실 그 다음부터입니다. 검문이 깔린 길을 지나 이 무거운 종이 뭉치를 대체 어떻게 지방까지 내려보냈을까요? 전보도 우편도 감시받던 땅에서 종이는 결국 누군가의 짐 속에 실려 기차와 걸음을 번갈아 타고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는 지역별로 선언서를 맡아 내려보낼 사람을 미리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종이를 실제로 지고 내려간 것은 원래부터 여행할 이유가 있던 사람들이었죠. 병원에서 일하던 직원, 지방 학교의 교사, 마을을 돌던 전도인, 그리고 방학과 고종의 국장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다가 고향으로 내려가던 학생들까지 말입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 계절이면 늘 그렇게 움직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식과 종이는 예배당 마당에서, 논뚝길에서, 저녁 밥상 앞에서, 손에서 손으로 건너갔습니다. 조직이 짠 배포 계획 위에 이미 걸어다니고 있던 운반망이 그대로 겹쳐졌던 것입니다. 종이 뭉치는 의약품 상자 밑에, 성경 꾸러미 사이에, 사경회에서 돌아가는 짐 속에 섞여 내려갔다고 전해집니다. 검문에 걸리지 않은 이유는 방법이 기발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이동이 원래부터 늘 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늘 다니던 사람이 늘 다니던 길로 가는 것을 지키는 쪽도 특별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위장은 위장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봄의 전파는 중앙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형만은 아니었습니다. 땅을 기어 옆으로 번져나가는 덩굴에 훨씬 가까웠죠. 첫 날짜인 3월 1일은 중앙에서 정했지만 그 뒤로는 소식을 받은 지역이 스스로 자기 날짜를 정하고 자기 몫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월 내내 서로 다른 마을에서 서로 다른 날에 같은 문장이 읽혔습니다. 머리를 자른다고 멈출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각 마을이 고른 날짜에도 규칙이 있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거나 사람이 이미 모이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죠. 새로 사람을 모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모이는 자리에 소식을 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 운동이 무서웠던 것은 조직력이 아니라 일상 그 자체를 타고 흘렀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익숙함이야말로 그 시대의 가장 두꺼운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어려운 질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길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그 길로 걸어 나가지는 않습니다. 붙잡히고 매 맞을 것이 뻔한 자리로 대체 무엇이 그들을 밀어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중심입니다.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리로 나가기 훨씬 전에 있었던 것은 새벽의 예배당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전후해 조선 교회에는 습관 하나가 몸에 남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나와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는 일, 그리고 남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 죄를 먼저 꺼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부흥을 겪은 교회들에서 그것은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계절과 상관없이 반복되던 생활이었습니다. 1919년 초 사경회의 기도 자리에도 그 습관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만 그 해에는 기도 제목에 나라의 형편이 통째로 올라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을의 병자와 흉년을 두고 기도하던 자리에서 사람들은 이제 나라를 두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먼저 오간 것은 전략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안의 두려움과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간 마음이 어디에 닿았는지는 선언서의 마지막 대목인 공약 3장과 나란히 놓고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대를 이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배타적인 감정으로 치닫지 말 것, 최후의 한 사람까지 정당한 뜻을 밝힐 것,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해 어디까지나 광명정대하게 할 것. 싸움을 앞둔 문장치고는 이상할 만큼 손해보는 말들입니다. 선언서 본문을 기초한 사람은 문인 최남선이었고 이 마지막 공약 3장은 불교 쪽 한용운이 덧붙였다고 전해집니다. 그 부분의 필자를 두고는 지금도 논란이 있지요. 다만 누가 썼든 이 마지막 당부는 상대를 꺾는 계산보다 자기를 먼저 다스리는 쪽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순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겨울마다 반복된 기도와 모임이 사람들을 먼저 서로 이어놓았고 그 위로 소식이 놀라운 속도로 흘렀습니다.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먼저 비겁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기억하는 거리의 장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길에서는 집회가 시작이 아니라 오래 다져진 관계의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통로였다는 사실은 곧바로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그해 봄, 지방 곳곳에서 예배당이 불타고 부서졌습니다. 선교부가 집계한 것만도 수십 곳에 이릅니다.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들이 줄줄이 끌려갔고 남은 예배당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예배가 막힌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모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길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워진 것입니다. 검거된 사람들의 명단을 놓고 보면 한 가지가 유독 눈에 띕니다. 1919년 조선 인구에서 기독교인 비율은 1%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만세운동으로 검거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의 비중은 총독부 집계로도 17%를 넘었습니다. 세부 수치는 자료마다 갈리지만 인구 비율의 10배가 넘는다는 방향은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무리가 유난히 많이 끌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총독부의 대응을 보면 신경 쓴 건 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사람이 모이고 겨울마다 지방과 도시가 이어지는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들이는 동시에 건물과 모임도 함께 지워버렸습니다. 예배당을 없애면 길이 끊긴다는 것을 어쩌면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알아챘던 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자료 가운데 가장 두꺼운 것이 재판 기록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도했는지 우리는 상당 부분 그들을 처벌한 문서를 통해 읽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록 한 묶음을 가해자가 대신 보관해준 셈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들은 늘 차갑고 짧습니다. 선교사들의 보고서와 교회의 연역이 곁에 남아있긴 하지만 그 짧은 문장 뒤에 있었을 새벽의 목소리 자체는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봄의 진짜 놀라움은 어쩌면 속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길의 대부분이 원래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서북에서는 이미 신민회처럼 교회와 기독교계 학교를 기반으로 삼은 조직이 있었고 1911년 백오인 사건으로 그 사람들이 한 차례 끌려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해마다 다시 밟아 다져 놓은 것은 조직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그저 겨울마다 성경을 배우러 먼 길을 오갔고 주일마다 같은 자리에 모여 앉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된 습관이 그대로 한 시대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반복되던 자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이 되는지 그때 그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 지키고 있는 자리는 훗날 무엇이 되어 있을까요? 이친 예배당의 이야기를 계속 찾아 나섭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